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오늘 나갈 진도는 바로 31강, 드디어 31강 바로 조선 후기 붕당의 변질 부분입니다. 교재 178페이지 피시고요. 178페이지. 자, 178페이지 딱 보면은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눈다고 그랬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통치체제가 많이 변합니다. 임진왜란이 뭐예요? 그때 전쟁이었잖아요. 임진왜란 이후로 또 병자호란도 있었고, 뭐 정묘호란, 병자호란. 계속 전쟁이 있다 보니까 전쟁 시에는 임시기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임시기구라는 바로 비변사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이어간 거예요. 비변사가 웬만한 정책의 결정, 인사권부터 해가지고 각종 국방 문제, 외교 이런 거를 다 비변사가 맡아서 한 거예요. 그리고 높은 관직도 다 비변사의 일원들이 높은 관직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기존에 있었던 의정부, 육조, 2호, 예병현궁, 2조, 호조 이런 국가의 그런 기관은 아무런 유명무실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정치적으로 많이 임진왜란이 바꿔놨다는 부분입니다. 자, 31강 붕당 정치의 변질인데요. 일단 먼저 바로 통치체제가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붕당 정치의 변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비변사입니다. 비변사가 강화되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비변사가 강화되었다. 두 번째는 중앙군이 5위에서 5군형으로 변화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방군 체제도 바뀝니다. 지방군도 역시 또 변화했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큰 틀이 변했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이제 비변사 같은 경우에는 비변사가 국정을 총괄하게 돼요. 국정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비변사가 맡아서 합니다. 원래는 임시기구였어요. 그러니까 비변사가 처음 생긴 게 이제 을묘해변 때 왜구가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럼 왜구를 소탕하자 이런 전쟁 시의 임시기구였다가 임진왜란 이후로도 안 없어지고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기구로 쭉 이어지게 되고 이 비변사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제 세도정치로. 세도정치의 권력 기반으로 비변사가 점점점 더 강화돼요. 비변사가 강화되면 왕권은 어떻게 되느냐? 약화됩니다. 왜냐면 원래는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이 의정부에게 이렇게 무슨 정책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주면 의정부가 육조한테 이게 시키는 거잖아요. 실제 실행을. 이런 식으로 왕과 의정부, 육조가 같이 되고 있었던 이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뜬금 비변사가 생겼어. 비변사가 이제 전쟁 시에 이제 특별 기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일을 다 맡아서 누군가한테 관직을 주고 지네들이 다 알아서 해버려. 왕한테 이제 보고만 그냥 해. 그 얘네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게 돼. 그래서 비변사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왕은 비변사가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왕 힘이 약해지는 거죠. 뭔가 신하와 왕이 계속 돈독하게 서로 정책을 결정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건데 비변사가 강화되고 오히려 왕보다도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면서 세도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도정치에 이런 특정 가문들, 이들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왕은 그냥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도정치의 권력 기반이 되었다. 뭐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비변사를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혁파해, 없애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고 뭐 경복궁을 중건한다든지 뭐 이런 노력을 하죠. 어쨌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는 비변사가 점점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으로 넘어갈게요. 중앙군은 원래 5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5위가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확대하죠. 5군형으로 조금 더 진영을 확대해요. 이 5군형 체제로 바꾼다 하는데 이 5군형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건 훈련도감, 삼수병, 이제 그 조총부대 같은 것도 우리도 만들고 이제 뭐 포수, 사수, 살수 이래가지고 이제 훈련도감, 뭐 어영청, 총용청, 수호청, 그리고 뭐 금이형, 뭐 이런 식의 5개를 만듭니다. 요건 구체적으로 제가 교재에 있는 걸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훈련도감. 훈련도감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임진왜란 때 만들어진 거예요. 유성룡의 건이 줄쳐주시고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다. 급하게.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포수, 사수, 살수.
포수, 살수, 사수. 이런 식으로 포수는 말 그대로 조총용 부대이죠. 살수, 그리고 뭐 활, 뭐 그리고 이제 창,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직업군인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5위 직업군인. 그 다음에 이제 어영청과 충녕청은 인조 때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어영청에 별표해 주시고, 어영청은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어영부영 북벌을 추진했던 기관이다. 어영청은 이제 북벌을 준비했던. 그래서 어영청에 있던 조총 부대가 나중에는 나선정벌에 쓰이게 됩니다. 총영청은 북한산성이고요. 총북, 북한산성. 자, 수호청은 남한산성, 수남, 뭐 총북, 수남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조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영청은 북한산성, 수호청은 남한산성.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의 남부를 방어하는 거고, 충영청은 북한산성, 경기 일대, 북한산성 주변 그 북쪽부터 해가지고 경기도 일대를 방어합니다. 금이영 중요합니다. 금이영 별표. 금이영은 수도를 주로 방어를 하는데 금이영이 왕실의 호위를 강화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하지만 이 금이영이 나중에 역시 또 세도 정치에 이 금이영은 원래 왕실의 호위이기 때문에 왕을 지켜줘야 되는 데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세도 정치 때 안동김 씨, 뭐 풍양조 씨 이런 사람들이 금이영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금이영이 오히려 나중에 역모를 꾸미는 그런 기관, 그런 군사력이 돼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이영은 어쨌든 왕실의 호위를 강화하는 기관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중앙을 지키는 5개의 군영이 있다. 그래서 5군영입니다. 그 전에 5위보다는 조금 규모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으로 넘어갈게요. 지방군은 저번에도 잠깐 설명했었는데 진관체제에서 재승방략 체제, 거기서 이제 소고군 체제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필기를 너무 좀 뒤로 가서 했네요. 자, 진관 체제는 저번에도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각 지역에다가 이렇게 진영을 조금씩 두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원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너무 쉽게 뚫려버렸어. 부산진 동래성 쉽게 너무 뚫려버리고 쭉쭉쭉 막 충주성 뚫려버리고 막 서울도 뚫려버리고 이런 식이니까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진관체제는 이제 세조 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재승방략 체제는 임진왜란 중에 임진왜란 때 급하게 이제 재승방략으로 바꾸게 됩니다. 재승방략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인원들을 다 여기에 막 결집을 막 해요. 결집을 한 다음에 중앙에서 장수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럼 기다리는 동안 또 뚫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재승방략은 또 이제 너무 다 사람들을 모았지만 장수가 중앙에서 와야 되고, 이런 이제 이끌 사람이 좀 없으니까 또 어중이떠중이 정신없고, 이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재승방략 체제를 해가지고 여기 신립장군이 이 재승방략 체제로 막았는데 패했어요. 요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진관체제를 다시 복구하게 됩니다. 기존의 진관체제를 복구하는데 인원이 지금 적잖아요. 인원을 확충하자. 인원을 조금 더 많이 만들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양반도 전쟁 시에는 싸워야 된다. 양반도 편제하고 노비까지. 양반 플러스 노비까지 포함된 거. 그게 소고군 체제예요. 그러니까 진관 체제를 복구해서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한 거. 그게 바로 속오군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승방략 체제의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결국 이제 진관 체제를 복구해서 진관체제는 각 집마다, 지역마다 하는 걸 다시 복구해서 인원을 확충한 게 소고군이죠. 양반과 노비까지 포함된. 하지만 양반이 싸울 리가 없죠. 양반은 나는 학생이다, 뭐 나는 몸이 악하다, 뭐 나는 집안에 뭐 장남이고 뭐 이런 식 여러 가지 핑계로 다 빠져나가고 결국 노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냥 농민들과 노비들로 편성된 게 소고군이 되겠죠. 자, 그런 부분 저희가 노비 군대로 돼버렸어. 상민과 노비의 군대로 변질돼 버렸다. 자,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붕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179페이지에 표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붕당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저번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 표를 그려서 붕당의 앞부분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예속 논쟁과 황국정치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붕당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왜 싸웠는지 그 이유와 이렇게 합쳐져서 붕당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탕평책이 나왔고, 그리고 그때 당시 왕이 어땠고 그 왕의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면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자, 붕당 정치의 변질, 조선 후기의 붕당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 변질. 자, 제가 앞부분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붕당을 쫙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붕당이 제일 처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게 된 거. 이거는 전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문제로 싸우게 되었다. 동인, 서인 나눠지게 된 건 바로 이조전랑, 임명 문제. 이것으로 나눠지게 됐죠. 2조는 원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6조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전랑이란 관직은 인사권을 이렇게 너에게 무슨 관직을 주는 그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후임자를 이렇게 정해놓고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2조 전랑만 맡으면 한 붕당이 계속해서 그 붕당에서 이제 계속 인재를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가지고 싶어 했던 관직이죠. 서로 이 관직 때문에 싸우다 보니까 이제 서로 동인서인으로 나눠지게 되고, 동인서인은 실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뭐 이황과 이이 이런 식으로 아주 좀 나눠진 거예요. 뭐 서경덕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처음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동인이 자, 동인이 또 나눠지게 된 거. 북인, 남인. 북인, 남인으로 생각이 달라서 나눠지게 된 사건은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 때문입니다. 아, 여기 위에 칸이 없으니까 아래다 쓰죠. 정여립 모반 사건, 영모를 꾸민 사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동계를 만들어서, 대동계는 이제 사냥을 하는 단체인데, 사냥을 하다 보니까 무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간 군사력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 도대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영모를 꾸미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모함을 했어요. 대동계가 정말 영모를 꾸몄느냐 안 꾸몄는지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동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대동계의 군사력이 얼마나 셌냐면, 그때 당시 왜구가 쳐들어왔는데 대동계가 그 왜구도 소탕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 저 정도로 싸움을 잘하면 진짜 왕을 칠 수도 있고 영모를 꾸밀 수도 있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여립이 이제 영모를 꾸몄다고 이제 몰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북인하고 또 남인하고 나눠지게 되죠. 사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정여립 모반 사건을 해결했던 정철이 있었는데, 그 정철을 두고 얘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로 사실 싸운 게 북인 남인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심플하게 정여립 모반 사건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북인 남인 나눠지고, 북인은 광해군 때죠. 광해군 때인데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인조반정으로 쫓겨나면서 같이 북인도 아웃. 그럼 이제 남인만 남았죠. 그럼 남인하고 서인하고 같이 참여하는 이 와중에 이제 둘이서 여러 가지 의례 문제라던가 이제 정치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송 논쟁입니다. 그래서 남인과 서인이 둘이 이제 싸우게 되는 게 예송 논쟁. 이거는 이것도 쓰자. 자, 예송 논쟁은 의례에 관한 논쟁이에요. 이제 얘를 장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뭐 장자로 보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문제, 상복 있는 문제로 싸운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의 예송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갑인 예송이 있어요. 그 해를 뜻하는 겁니다. 자, 기의 예송. 이때는 누가 이기냐면, 기의 예송 때는 서인이 이기고, 그 다음에는 남인이 이겨요. 번갈아서 한 번씩 이겨요. 둘 다 1년 1년이 이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고요. 상복 1년 입는 게 무조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179페이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사설로 저희가 실어놨습니다. 1차 예송, 2차 예송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을 그런 그 상복 기간은 효종이 사실 장남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적장자로 볼 것인가, 그것을 1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장남의 예로 3년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장남이 아니다 라고 해서 1년으로 할 것인가. 처음에는 그냥 장남이 아니다 라고 봐서 1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복상 문제, 자의 대비가 이제 상복에 있는 문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효종의 부인이 죽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계속 그럼 사실 실제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뭐 영향가 없는 걸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궁궐에서는 이게 좀 중요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서로 싸워가지고 1년 1년이 이겼다라는 거. 자의 대비 상복 문제. 상복 몇 년 있느냐. 이런 걸로 싸운 거다. 이런 식의 문제는 싸우면서 서인 남인이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아졌겠구나. 그것이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송논쟁 다음으로는 또 서인과 남인이 같이 정치에 참여하는 와중에 일부러 숙종이 계획적으로 황국을 주도를 해요. 이제 서인을 한번 썼다가 남인을 한번 썼다가. 사실 숙종 같은 경우에는 장희빈 예뻐하면 장희빈이 남인 쪽이거든요. 장희빈의 오빠가 이제 남인의 이제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희빈을 예뻐하면 남인이었다가 다시 인현왕후 그리워 인현왕후를 다시 데려오면은 그럼 또 서인 뭐 이런 식입니다. 맨 처음에 서인을 좀 몰아낸 거는 이제 그런 건절이 뭐 그 건절이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지? 유학이라고 하는데 기름 먹인 장막을 허적이 뭐 아무튼 이렇게 왕이 비도 피하는 그런 장막이 있는데 그 궁궐의 장막을 왕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맘대로 그걸 가져가서 썼다 뭐 이런 거를 핑계로 아무튼 숙종이 의도적으로 황국 정치를 주도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경신 기사 갑술 이렇게 세 차례 황국이 있었고 다시 또 서인이 정권을 잡다가 남인이 정권을 잡다가 서인이 정권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적 사건은 여러분들 180페이지에다가 실어놨어요. 영의정 허적은 죄송합니다. 남인입니다. 허적이 자기 마음대로 한창 막 힘이 너무 세졌어. 그러니까 이제 남인이 너무 힘이 세지면은 서인을 등용을 하고 서인이 또 너무 자기 마음대로 기고만장하면 남인을 쓰고 이런 식으로 숙종은 자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약간 한국 정치를 주도했는데 그것의 결과 서로 너무 더 싸우고 서인과 남인 간에 더 불신만 심해졌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남인이 완전히 아웃돼 버리죠. 장희빈이 사약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인현왕후 세력 그 서인 쪽이 완전히 승리를 하면서 서인의 전제와 서인만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참여하는 그런 폭이 점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서인이 결국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학문적인 부분 때문에 나눠지게 되고 이 노론이 또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벽파와 시파로. 이 벽파와 시파로 나눠지게 된 원인은 이건 이제 노론소론은 약간 학문적인 경향이고 이제 남인 처우 문제 구체적으로 쓴다면 남인 처리 문제. 남인을 처리할 때 강경하게 처리하자. 그럼 노론이고 그렇게까지 다 죽일 필요 있느냐. 유배 보내면 되지. 약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했던 건 소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벽파 시파 나눠지게 된 문제는 이제 사도세자의 그런 문제. 뒤주에 죽은 그런 문제.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하면 시파고요.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거는 맞는 거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벽파예요. 그래서 정조가 그 노론 벽파를 일부러 좀 견제하기 위해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꺼내고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딱 즉위하자마자 그 말을 하고 사도세자의 묘를 여기 한양에 있으면 묘를 어디로 이장해요? 여기 수원으로 이장을 하면서 수원에 화성을 만들고 계속 왔다 갔다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수원을 정책적인 이런 수도 행정수도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수원의 사도세자 묘를 보러 가는 것 자체가 이 벽파들에게는 괜히 나는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어 라고 약간 정조가 견제를 하는 그런 액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벽파 시파로 나눠지고 하지만 정조가 죽고 난 이후에 이 벽파의 일부 가문이 세도 정치로 한입 모자라네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벽파의 일부 가문. 그 정조 때 정순왕후 다음부터 이제 그런 벽파 일부 가문 안동김 씨, 풍양조 씨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도 정치 부분이 좀 안타깝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부분을 왕으로 한번 이렇게 엮어가지고 시기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붕당이 처음 생기게 된 거는 선조 때예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생겼죠. 그리고 이제 북인이 이제 인조반정 쫓겨나는 이 시기, 광해군 때죠. 그리고 광해군은 중리배교를 했고, 그리고 중리배교와 그리고 폐모살제, 임목대비 유폐와 영창대군 사사 이 사건 때문에 광해군이 쫓겨나게 된 게 인조반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조반정 때문에 이제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런데 인조 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그 호란이 있었잖아요. 정묘호란, 병자호란, 호란이 있고 나서 인조 이후에 이제 예속 논쟁 때, 바로 효종 때. 그런데 효종이 죽고 난 사후에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효종 사후에 이제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된 거고, 효종은 어쨌든 북벌을 추진을 했고, 북벌.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종은 그냥 쓸게요. 딱히 쓸 건 없지만 현종, 그리고 황국정치 때가 바로 숙종이죠. 숙종이 황국을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시 이제 경종이 있었고, 경종은 금방 죽어요. 경종은 좀 자식도 없었고, 그래서 영조가, 원래 무술이 아들이었던 영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영조는 이런 노론소론이 있을 때 노론이 영조를 올렸어. 그러다 보니까 영조는 노론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사도세자의 그런 비행이라던가 사도세자가 자기 눈에 딱 차게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로 좀 부자 간의 관계가 좀 틀어지다 보니까 결국 사도세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세자 문제로 이렇게 벽파시파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영조 다음에 정조로 넘어가게 되죠. 자꾸 정조로 영조라고 써. 죄송해요. 자, 정조. 순헌철. 여기는 이제 세도 정치 시기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빨간색으로 써야겠다. 자, 효종 때까지는, 그래도 이때까지는 건전한 붕당기였다. 서로의 그런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이제 당파끼리 서로 이게 의견을 뭐 얘기하는, 당연하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건전한 붕당기였다. 그래서 붕당 자체가 초반부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효종 때 예속 논쟁, 효종이 죽고 나서 예속 논쟁 불거지고 황국정치 불거지고, 이 와중에서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바로 붕당의 변질, 붕당 변질기가 되죠. 그리고 영조와 정조 때는 이제 탕평기. 칸이 좁네요. 어쨌든 영조, 정조까지 탕평인데, 어떤 식의 탕평을 했냐면,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온건한 인물을 이렇게 등용을 하는,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식의 완론 탕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인물을 좀 이제 올린다던가. 근데 정조는 그렇지 않았어요. 딱 확고한, 견제를 제대로 하는 중롱 탕평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편인 인물을 뽑아버리죠. 이제 규장각을 통해서 정조는 탕평책은 이따 교재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정조 사후에 순조, 헌종, 철종 때는 바로 세도정치가 되는 거죠. 세도정치. 이거를 순조까지 치면 여러분 헷갈렸으니까 정조까지만 이렇게 칩시다. 자, 요렇게 붕당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딴 거 빠뜨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교재 180페이지에 내용을 좀 이어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네, 영조의 탕평책과 정조의 탕평책이 좀 많이 다른데, 자, 교재 뒷부분에 있어요. 자, 영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뭐 탕평채라는 음식도 만들고 그랬는데,
이제 탕평파를 육성을 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조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온건한 인물을 좀 등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론에서도 등용하고 소론에서도 등용하는 식으로 싸우지 말고 서로 이렇게 좀 형평성 있게, 그러면서 탕평비를 건립을 하죠. 성균 간에 탕평비를 세워요. 서로 싸우지 말고 사색당파가 서로 섞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살자, 잘 살자. 탕평비 동그라미 해주고, 산림의 존재를 부정한다. 이런 건 뭐냐면 이 산림은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방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황과 이희 같은 그런 선생님이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고 있고 이 사람이 입김이 장난이게 센데 정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지방에 이렇게 있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갑자기 상소문을 올린다던가 갑자기 이렇게 중앙 정계에 입김을 불어낸다던가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시킨다던가. 왜냐면 스승이 시키는데 제자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약간 뒤에서 이렇게 약간 조종하는 약간 실세가 되는 그런 산림의 존재를 아예 부정해버려요. 그런 식으로 탕평책을 하고 서원을 정리,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 정리, 그리고 이조전랑의 후임자 청거권도 없애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개혁은 균역법 동그라미, 저번에 공부했던 부분이죠. 2필에서 1필로 균역법 그 분포를 줄여줬다. 그 다음에 속대전을 편찬한다. 경국대전의 일부 항목을 좀 바꾸고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속대전 편찬. 그리고 영조가 참 자기 아들한테는 잔인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너무 강한 형벌, 자의적인 형벌이라던가 악형 같은 거를 약간 폐지시키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신문고를 부활하고 그 다음에 동국 문헌비고를 편찬하기도 했다. 자, 영조는 이런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정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정조는 한 일이 많죠. 그래서 정조대왕이라고도 합니다. 자, 정조의 탕평책은 이제 사도세자의 죽음을 계기로 벽파, 시파로 나눠졌을 때 일부러 시파를 등용을 하면서 벽파를 약간 견제를 합니다. 벽파가 약간 미웠겠죠?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왕권강화책으로 규장각을 만듭니다. 규장각은 원래 도서관 같은 공간이지만 이 규장각을 통해서 국왕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규장각에 있는 신하들을 자기 편으로 약간 국왕의 사람들을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초계문신제는 되게 이제 유능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에 있으면 다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승진을 시킨다던가 유능한 인물들을 인사 재교육시켜서 높은 관직으로 더 올리는 그러한 게 초계문신제가 있었고, 장용영은 국왕의 친위부대입니다. 장용영 국왕 직속 친위부대. 그래서 수원에 화성을 건립한 게 또 이제 정조의 업적 중 하나죠. 사도세자 묘를 옮기면서 이제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를 이용해서 이제 화성을 했고 유네스코 문화재죠. 군사적 방어기 등 약간 좀 군사적이면서도 행정적인 제2의 수도를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거. 상업적 기능도 있는. 자, 그리고 제도 정비 부분은 따로 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자, 정조의 제도 정비 한번 훑어보고 갑시다. 신해통공 중요하죠. 신해통공 별표. 자, 신해통공은 뭐냐면 금난정권을 폐지한 거예요. 자, 신해통공 동그라미 금난정권 폐지. 그건 뭐냐면 이제 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난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팔고 싶으면 이렇게 돗자리 깔고 팔 수 있게. 그전에는 정해진 몇 개의 유기전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정해진 그런 시전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나 장사할 수 있도록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의 금난정권, 난전을 금하는 거를 없앴다. 자, 서울과 노비의 차별을 완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고 서울 출신을 규장각에 이렇게 임명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서울과 평민 출신의 묵과 급제자를 좀 더 늘렸다. 서울과 평민에 대한 차별을 좀 완화시켰다. 대전통편을 편찬합니다. 아까 영조는 속대전이었죠? 근데 정조는 대전통편. 이거 대전통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대전에는 통으로 나온다. 막 이런 식으로. 대전에는 편은 뭐가 있을까? 대전 통편. 자, 어쨌든 그리고 이 통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대전 회통은요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문이고 탁지지, 무예도 보통지. 이 싸우는 거, 무예도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정조가. 그런 거를 만들었다. 자, 여기 규장과 검성의 박제가도 나오고 그러죠.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훑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정조의 탕평과 영조의 탕평은 좀 많이 달랐다라는 거. 이제 영조는 조금 온건한 인물, 약간 타협적인 인물을 썼다면 정조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명백히 딱딱딱 나눠가지고 이제 수용을 했다. 약간 좀 강력한 탕평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붕당의 변제가 탐평제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 후기의 경제 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은 경제가 많이 발달을 하게 돼요. 아까 지금 시대통우도 있었고 금난정권도 폐지하고 장시가 발달을 하게 되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와주신 분들 좋아요와 즐겨찾기, 구독 부탁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릴게요. 안녕.